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진술의 자유와 구속 사유. 검찰은 이 대표가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 자체의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하여 신빙성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검찰의 이 부분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는 점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답변에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부분의 가장 첫 부분으로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면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의 명문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과 고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대표의 진술은 이러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합니다. 또한 진술의 거부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부존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타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립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70조 1.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따라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둘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각호 사유 존재.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제1야당의 대표이사 유력 정치인이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음 두 가지가 구속 사유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첫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둘째,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지. 먼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재산범죄와 돈의 흐름.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들은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업무상 배임 등은 대표적인 재산 범죄이며 열거된 다른 범죄들도 부정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돈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금융실명제 등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액의 돈 흐름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심스러운 돈 흐름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 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모든 사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지어 영장의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 영장에서 언급한 거액의 이익들은 모두 시행사, 시민구단 등 다른 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대표가 직접 이익을 받았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례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뇌물과 관련된 혐의 사실을 주장하지도 못했고 성남FC의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라는 특이한 형태의 뇌물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도의 재량행위와 시정 업무. 시정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시정을 위한 매우 큰 재량권을 갖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은 주민의 재산과 복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이 대표 역시 선거를 통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은 모두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경영 판단에 잘못이 있어 회사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경영자가 위법하게 사익을 챙긴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별도의 형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회사도 그러한데 공익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됩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2019도만 3,328 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액수는 헌정사상 최고의 공익 환수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두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성남FC와 시민구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의 시민구단이 존재합니다. 유명한 시민구단들은 자립하여 수익도 올리지만 대부분의 시민구단들은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구단들은 대부분 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시민구단 형태의 프로구단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구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광고가 필요하고 기업의 광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남F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남FC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했고 성남 지역의 구단이라는 특징 때문에 성남에 연고가 있는 기업들이 주된 영업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고들은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을 유치하고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 추진 과정은 적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업들의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성남FC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무 상관도 없는 성남FC와 성남시 행정을 별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연관지어 영장 혐의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각 영장 기재 혐의들의 증거들. 이제 검찰이 언급한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그 자체에서 충분히 반박됩니다. 영장 기재 혐의 사실은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A, B, C 등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였다. 둘째, 위 사실을 이 대표가 묵인했다 오와 보고받았다. 셋째, 그러므로 이 대표 A, B, C 등이 공모하여 XXX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혐의 사실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결국 검찰이 장황하게 열거한 혐의 사실들의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행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를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고받았다 또는 묵인했다 등의 사실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공문서로 명시하여 남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공모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155에서 160쪽에 기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진술 이외에는 정황 증거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른바 대장동 살인방 등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는 사실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영장 혐의 사실에는 이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사건 영장에서 언급된 혐의 사실들은 이미 몇 년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투입된 검사의 숫자도 역대급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의 전체 검사 숫자와 맞먹는 숫자의 검사들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존재하는 증거들은 이미 모두 검찰이 확보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둘째, 검찰은 진술인들의 회유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법무부 교정국의 직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검찰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미 검찰은 필요한 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이 대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미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결어 검찰은 청구서 171쪽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른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 아래 이 대표를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대로라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런 주장을 영장에 거침없이 기재했다는 사실에서도 이 사건 영장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